만성 신장 질환의 영양학적 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살이 빠지지 않도록 근육량이 특히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량이라든가 단백질의 섭취량,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이제 미네랄과 관련해 가지고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미네랄이 인하고 나트륨, 칼륨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냥 제일 중요한 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후기로 진행이 되면은 혈중 인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되면은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은 주로 오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콩팥이 망가지니까, 손상되니까 인의 배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인의 체내 축적을 야기하게 돼서 이제 고인혈증 또는 이제 고인산 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중 인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뼈에서 인을 포함한 미네랄 등을 체내로 끌어당기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인뿐만 아니라 칼슘 등을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체내로 유입된 칼슘과 인이 다시 특히 이제 연부 조직인데 콩팥 실질 조직, 그러니까 신장의 연부 조직에 침착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에 이런 미네랄들이 침착하게 되면은 만성 신장 질환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인의 함량이 높은 고인산 혈증으로 인한 문제는 이외에도 이제 칼시트리올이라고 이렇게 비타민 D의 대사 산물이거든요. 이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칼시트리올의 결핍하고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칼시트리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가 활성화된 형태인데,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면은 첫 번째 간에서 대사가 되고 두 번째 신장에서 대사돼서 이제 칼시트리올로 변환이 되는데, 이때 변환시키는 효소가 원알파 하이드록실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비타민 D를 칼시트리올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고인산 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알파 하이드록실레이스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칼시트리올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장내 칼슘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는 칼슘 인 재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이제 칼슘과 인이 줄어들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또 촉진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위에 이제 언급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또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인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와 고양이의 생존 기간을 대폭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적으로 신기능을 떨어뜨린 개에서 건물 기준, 그러니까 건조물 기준 0.44%의 인을 제공한 경우하고 1.44%의 인을 급여한 경우에서 생존율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인을 낮춘 경우, 그러니까 0.44%에서 2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75%. 그런데 이제 1.44%로 인의 함량을 좀 높여서 급여한 경우에는 2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 그러니까 2년 생존율이 33%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 연구에서 단백질의 함량 또 이제 좀 달리 급여했는데 16%와 32%로 달리 급여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함량 차이는 생존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성 신부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의 함량을 달리한 식단을 제공해서 생존 기간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인의 함량이 제한되지 않은 식단을 섭취한 고양이는 평균 생존 기간이 264일이었어요. 근데 인을 좀 줄인 그 식단을 제공한 고양이는 평균 생존 기간이 633일로
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인의 함량을 줄이는 것은 생존 기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양이에서 인의 섭취량을 줄인 경우, 그러니까 건조 기준으로 0.24%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장 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을 1.56%로 급여한 경우에는 신장 조직의 석회화, 그리고 신장 조직의 섬유화 등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연구에 의하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만성 신장 질환 2기, 3기 고양이 50마리를 대상으로 이제 관찰했는데 인을 적게 급여한 경우에서 평균 생존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인을 적게 급여한 경우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좀 감소하면은 아까 이제 그 콩팥의 석회화를 좀 막아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의 급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고양이 환자에서 그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또 보면 이제 211마리의 그 자연 발생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고양이를 통해 이제 연구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인의 농도가 혈중 농도입니다. 데시리터당 1mg이 높아질수록 인의 농도가 1 높아질 때마다 사망률도 한 12% 가까이 11.8%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만성 신장 질환 초기부터 과도하게 단백질과 인을 제한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논문에서처럼 초기부터 과도하게 단백질과 인을 제한하는 경우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처방식들이 대부분 단백질과 인이 낮춰져 있거든요. 이걸 초기부터 먹인다면은 고칼슘 혈증과 함께 만성 신장 질환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백질의 제한과 인의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과 인을 제한하는 시점은 이제 3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질소혈증도 보이고 고인산 혈증의 징후가 보일 때 요때 좀 둘 다 두 가지 영양소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혈중 인 농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 이제 식이요법만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인의 섭취량을 줄인 식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을 흡착시키는 그 인흡착제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펫푸드 줄 때마다 섞어가지고 같이 급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제 혈중 인의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경우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칼슘을 더 제공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의 농도가 높은 고인산 혈증이 있는 상황에서 칼슘을 보조적으로 더 급여하게 되면 연부 조직의 미네랄화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 인의 농도가 정상화된 경우라면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뼈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의 보조적 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인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칼슘의 추가적 급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좀 많이 주시는 형태가 칼슘 카보네이트 형태로 이제 인흡착제로 칼슘 카보네이트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 이제 인의 농도가 좀 낮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칼슘 카보네이트로 인흡착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은 이제 체중 1kg당 한 100mg 정도 주는 것이 좀 추천이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미네랄 중에 특히 이제 인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인흡착 물질 등을 이제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인산 혈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칼슘을 보충하는 경우도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을 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타민 D의 활성화된 물질인 칼시트리롤을 이건 이제 약물 형태로 이제 주사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비타민의 대사와 배설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비타민의 혈중 농도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논문인데 보시면 결론적으로 혈중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의 경우는 건강한 개에 비해서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강아지에서 증가했습니다. 근데 비타민 D와 비타민 B9, 엽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영양소는 혈중 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와 비타민 B7, 이거 이제 바이오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5, 비타민 B12, B12는 이제 코발라민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한 개에서 농도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이 연구 논문을 보면서 비타민 E의 경우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또 왜냐하면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을 해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산화 스트레스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인데 당연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연구 논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 똑같이 강아지하고 이제 건강한 개에서의 비타민 E의 혈중 농도를 비교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또 비타민 E의 혈중 농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쭉 보여지는 논문들을 보면은 항산화 영양소가 단백뇨 등 신장 질환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야기하는 것, 이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한다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 특히 이제 비타민 E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개와 고양이 모두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만성 신장 질환이 진행된 경우 그 혈중 농도가 아까 그 연구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저하증은 아까 그 논문 이외에도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농도가 떨어지면은 칼시트리올의 합성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특히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되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이로 인한 고인산 혈증,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량도 반드시 좀 충분히 제공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이 먹는 주식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반대로 비타민 D를 너무 과도하게 제공하면 또 반대로 고칼슘 혈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급여량에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로 넘어가서, 그 식이섬유는 식물류의 영양소로 개와 고양이는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 또는 비수용성, 그리고 이제 발효성 또는 비발효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장간의 건강, 그리고 정상 미생물총, 이제 우리가 쉽게 유산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유산균의 증식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탈수라든가 위장관 운동성 감소, 그리고 이제 인흡착제와 칼슘 채널 차단제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이제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에 의해 가지고 특히 고양이에서 변비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식이섬유의 급여는 이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효성 식이섬유, 대표적으로 프럭토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눌린이 발효성 식이섬유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상 미생물, 특히 유익균들의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상 미생물이 성장하기 위해 질소를 또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질소는 미처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지 않은 음식, 주로 단백질에서 유래되겠죠. 또는 뭐 탈락된 장점막 세포, 장점막 세포는 굉장히 자주 이렇게 교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장을 통해 확산돼서 나오는 그런 요소에는 이제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통해 질소를 얻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발효성 식이섬유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정상 미생물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의 급여가 질소 배출을 요를 통해서 이제 질소를 배출을 잘 못하니까 분변을 통해서라도 이제 질소를 좀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미생물이
이 요독증 물질의 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개와 고양이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근데 이제 유산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유산균 균주 중에 이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D2CSL이라는 균주가 있어요. 이 균주의 경우에는 만성 신장 질환에 좀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한 8가지 종류의 그 균주들을 복합적으로 급여해 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양의 유산균을 좀 제공했습니다. 뭐 한 10kg당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먹인 건데, 이 경우에도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의 문제를 좀 완화시켜줬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확실히 콩팥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유산균을 위해서 이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그 요소, 이제 그 혈중 질소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BUN을 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 BUN이 혈중 질소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요독증 물질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혈중 요소 농도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좀 불분명한데,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알려진 요독증 물질들이 분자량이 커가지고 장벽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 미생물이 요독증 물질들의 이제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수행되어야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성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합니다. 적당히 급여하면은 부작용도 없고 콩팥을 통한 질소 배출도 줄이고 분변을 통한 질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유익균의 분화와 증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성 콩팥 질환의 긍정적인 영양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 영양소인데,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개와 고양이 실험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논문들,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산화 스트레스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조직 손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체내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는 근육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근육량의 저하, 악액질로 진행시키기 때문에 결국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촉진하게 되고, 그리고 수명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화물질, 항산화 영양소죠. 이 항산화 영양소는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켜서 만성 신장 질환의 발병, 그리고 이 진행을 늦춰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과 함께 항산화 작용도 있거든요. 이때 이제 유효 성분이 EPA, DHA가 되는 거죠. EPA와 DHA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 또는 이제 커큐민이라든가 라이코펜이라든가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캐로틴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여지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만성 신장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이를 중화시키는 것은 생존 시간을 증가시키고 콩팥 질환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산화 영양소를 급여하신다면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을 급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좀 다양한 성분, 충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항산화 영양소를 급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3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와 고양이에서 각 영양소별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은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니고 진행을 늦춰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양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 바로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이 만약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은, 그렇게 진단이 이제 됐다면은 특히 근육량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신장 질환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단백질과 인의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하고 항산화 영양소는 만성신장질환 관리에 매우 중요한 기능성 영양소다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제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만성신장질환에 진단됐다면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요 검사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평가해서 그 단계별로 이제 영양학적 관리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등도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신다면은 삶의 질도 높이고 생존 기간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